안녕하십니까. 농산물 물류 시스템과 성공 전략에 대해서 강의할 이경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물류의 일반적인 내용을 좀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물류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내용하고 다음에 기능별 물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물류와 로지스틱스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하게 되면은 이 물적 유통의 준말이죠. 물적 유통에서 이게 이제 물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우리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은 거기서 효용적인 측면은 장소적 효용, 플레이스 유틸리티죠. 장소를 이동시켜서 하나의 상품 가치를 제고하는, 그래서 이 기능은 운송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시간적 효용, 시간적 효용이다는 측면은 우리가 이제 보관을 해서 우리 가을에 생산했던 사과를 여름에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한다든가, 다음에 여름에 먹을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타임 유틸리티, 보관 기능이 이걸 우리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아울러 이제 타입 유틸리티, 하나의 형태를 바꿔서 이제 우리가 유통 가공이나 포장 이런 기능으로 우리가 이제 역할을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활동이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여기에 이제 어떤 정보화라든가 표준화, 금융, 보험 이런 제반 활동을 우리가 물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로지스틱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류하고 로지스틱스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좀 우리가 이제 물류 전문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스는 어떤 기능이냐? 물류 기능, 물류 위에서 얘기했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정보, 유통 가공 이런 제반 기능에다가 우리가 어떤 인재 관리, 자금 관리, 조달 관리, 판매, 생산 계획 등을 포함한 어떤 광의의 이런 물류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표로 보시게 되면은 이 물류는 운반, 보관, 하역, 포장, 물류 정보. 요게 이제 하나의 물류의 기능입니다. 이게 물류예요. 그럼 이 물류의 기능 포함해 가지고 인재 관리, 자금 관리, 유통 가공, 원재료 조달, 판매 계획, 생산 계획 이런 계획을 다 포함한 것이 로지스틱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 개념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시겠죠. 이 물류는 로지스틱스의 부분 집합에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물류의 개념에서 또 우리가 보실 거는 우리 이제 공급해부터 소비까지의 이런 물류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산에 필요한 제반 어떤 원재료적인 게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조달 물류다라고 얘기하죠. 조달 물류. 그리고 생산적인 요소에 들어가는 측면. 이 생산에서 발생하는 제반 물류는 우리가 생산 물류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판매 쪽에서 일어나는 측면을 우리가 판매 물류. 그 다음에 이제 소비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비 물류. 이런 측면까지 우리가 물류를 좀 광의적인 측면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측면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 관리의 영역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조달 물류, 생산, 판매, 반품, 해수 물류, 폐기 물류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 우리 농업적인 측면이다 하게 되면은 사과라든가 우리가 쌀을 생산한다면 우리가 이 생산하기에 필요한 씨앗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기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게 조달 물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역할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생산 물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이 되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도매 시장이라든가 대형 유통업체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거래적인 요소가 발생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판매 물류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판매된 물건이 우리가 이제
하나의 이제 농산물이 이게 뭔가 불량이라든가 뭔가 잘못 배달돼서 되돌아오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이제 반품물류다라고 얘기를 하죠. 반품물류. 그리고 아울러 이제 이것이 다시 우리가 사용하던 것들이 우리 공장이나 다시 이렇게 다시 회수되어 오는, 되돌아오는, 이걸 우리가 이제 회수물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사용해서 하나의 폐기물이 반응한다면 이제 우리 폐기물류,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구분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지금 환경적인 요소가 지금 크게 대두되다 보니까 이 해수물류, 하나의 리버스 로지스틱스가 하나의 우리 지금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앞으로 우리가 크게 다뤄야 될 이런 측면이에요. 특히 우리 농산물에서 보게 되면은 음식 폐기물 같은 이런 측면들이 우리가 이제 해수물류 중에 일종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수물류를 그린 물류다 또는 환경물류다, 이 정맥물류다라고 해요. 정맥이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 동맥은 어때요? 동맥은 깨끗한 피가 흐르는 거죠. 정맥은 한 바퀴 우리가 우리 몸을 돌아서 노폐물 같은 것들을 다시 이렇게 뭡니까 심장으로 다시 이렇게 되돌려오는 측면이 하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혈관을 정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정맥물류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해수물류, 하나의 환경물류, 이것이 우리가 또 심도 있게 좀 다뤄야 될 측면이에요. 특히 우리 음식물 폐기물류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은 연간 20조 원의 지금 음식물 폐기물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201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앞으로 우리 지금 식량도 부족한 측면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우리 농업에서도, 우리 농산물에 있어서도 이 해수물류는 앞으로 좀 중차대하게 좀 우리가 좀 다뤄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물류 발전 단계를 한번 봅시다. 우리 물류 기기의 발전 단계를 보게 되면은 우리 조상님들은 상당히 정말 현명하셨던 분, 좀 머리가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산악지대에 맞는 이 지게, 우리가 역사가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지게가 우리 물류기기로서 우리가 하나의 효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니역과 경운기, 우리가 이제 자동차식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 근데 우리 농업사회가 되면서 우리 조상님들은 정말 훌륭한 물류기기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농업이라든가 농산물의 유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물류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 지금 뒤처져 있는 좀 딱한 이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앞서는 같습니다만 그 뒤에 발전을 못 시키는 이런 측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앞으로 농산물 물류의 어떤 기전 문제라든가 어떤 운영,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같이 발전된 측면을 한번 이끌어 나가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산업의 발전 단계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물류의 기본적인 보면은 우리 수송시대를, 그러니까 운송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류시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이제 정보화 시대로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지스틱스 시대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구성원 간의 유기적인 관계, SCM, Supply Chain Management 시대로 왔어요. 또 지금은 또 뭐냐. 아까 환경물류를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SLM 시대까지 왔어요. SLM이라는 건 뭐냐. Societal Logistics Management, 사회지향적 물류관리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의 어떤 건강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여기에 중점을 맞춰서 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걸 우리가 SLM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단계로 지금 우리가 발전돼 왔는데, 우리 과연 농산물은 어느 정도냐? 제가 봐서는 물류도 지금 와 있지도 않고 수송시대에 와 있다. 수송시대. 우리 농업의 물류는 수송시대에 와 있는, 나머지 우리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는 SCM을 넘어 SLM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수송시대에 정말 원시적인 그런 우리가 물류를 지금 하고 있는, 참 이건 우리 여러분들 물류를 저하고 학습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물류 관리적인 측면에 보게 되면 우리 개별 관리적인 요소에서 물류 관리, 물류 기획 시대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물류 기획적인 측면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전략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 농산물 어떠냐? 아직도 개별 관리.
그리고 우리가 기업 내냐, 기업가이냐, 국제기업가이냐,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발전 단계도 보고, 지역 내, 국내, 국제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물류 산업의 발전 단계를 봅니다. 그럼 우리 특히 물류의 그 발전 단계에서 좀 연대별로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물류가 그 물류 시대라, 우리 대한민국의 물류 시대를 1970년에서 85년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시대를 86년에서 1995년, SCM을 1996년도부터 하고 SLM은 2005년부터 SLM 시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산물이 지금 어떠냐, 이게 농산물은. 이 농산물을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운송시대다라고 했어요, 운송시대.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아주 뭐하게 보더라도 1980년대의 수준인 거예요. 일반 물류, 우리 제조업에서 하는 물류하고 비교한다 본다면은 한 80년의 물류를 우리 농업에서, 우리 농산물 유통에서는 지금도 80년대 물류를 하고 있다. 농산물 물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몇 년 뒤진 겁니까? 지금 한 35년, 40년이 뒤진 물류. 아마 여러분들 깝깝하실 거예요. 우리도 빨리, 우리가 SLM까지는 못 가더라도 로지스틱스, SCM까지 빨리 우리가 요거를 가야 돼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단 지금 그동안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들이 부족했고 전문성이 부족했고, 이쪽에 우리 농업 쪽에 보시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우리 농산물 물류에 하나의 축이 돼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목적, 대상, 수단, 활용 방법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 이제 제가 좀 뭐한 것들은 ERP, 하나의 정보 이제 시스템이에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이 전사적 하나의 자원관리 시스템을 그것도 우리가 ERP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내에 하나의 종합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SCM은 뭐 여러분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고, 우리 ECR은 Efficient Customer Planning. 하나의 그 고객 효율적인 플래닝의 리스판스입니다. 리스판스. 효율적인 고객 대응 하나의 방법이 우리가 ECR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3P에는 우리 제3자 물류예요. Third Party Logistics. 이걸 갖다 3PL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고, 앞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SLM까지 우리 농업에서도 가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에요. 지금 30-40년 뒤진 우리 농산물 물류를 한번 여러분의 중심으로 한번 좀 혁신시키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게 여러분들에 대한 바람입니다. 그 물류가 왜 중요하냐? 우리 물류의 지금 경쟁력이라는 건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격 경쟁력에 우위를 가려면 우선 원가를 줄여야 되고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원가 줄이고 비용을 줄여야 되는. 그래서 지금 원가 절감에는 한계성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 물류비가 지금 상당히 높아요. 우리 2011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농산물의 물류비가 15.3%예요. 전체 매출액의 그 소매액 대비 15.3%가 물류비다. 첨가물은 19.2%가 된다. 19.2%. 20%가 바로 물류비로 지금 버려지고 있어요. 버려지고. 지금 문제는 뭐냐? 우리 일반 우리 국가 물류비는 어떠냐? 매출액 대비 6.6% 정도 돼요. 다시 말하면 3배가 넘는 첨가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측면이 좀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원가를 줄이는, 우리 비용을 줄여야 되겠다. 물류비를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물류의 중요성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게, 지금 우리 농산물의 그 하역을 보게 되면은 그 인력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물류의 근본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노동으로부터 해방해요. 자, 우리 고전에 한번 우리 물류의 목적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물류의 목적은 뭐냐? 그 물류비 절감입니다. 물류비 절감. 두 번째 뭐냐? 고객 서비스 증대. 고객 서비스 증대. 세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은 그 노동으로부터 해방해요.
노동으로부터 해방. 우리 정말 힘에 의해서 하는 그런 시대에 이 많은 물동량을 또 그 이제 부피나 무게도 이제 우리 농산물은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환경 친화적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그 물류를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측면. 이 네 가지가 우리 물류의 지금 근본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물류의 중요성은 인간 노동으로부터 해방이다. 그리고 물류는 제3의 이익원이다. 우리가 이제 제1의 이익원은 이제 원가를 얘기를 했어요. 제2의 이익원은 우리 판매 과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3의 이익원이 바로 물류에서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드라카는 경제의 암흑대륙이다라고 얘기했고, 이 파커 교수는 비용 절감의 보고다. 하나의 거기 무슨 보석이, 보석 창고예요, 보석 창고. 얼마든지 지금 줄여서 효율을 지금 창출할 거고 경쟁력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물류 분야. 미개척 분야니까. 우리가 물류 합리에 관심을 주면요. 아까 생산비 절감 한계성이 왔고 물류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고객 요건은 다양화, 전문화, 고도화가 있으면서 고객 서비스 향상이 지금 필요한 측면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 간의 경쟁 우위가 이제는 뭐냐? 물류 경쟁 우위예요. 키 석세스 팩트. 하나의 그 핵심 성공 요소예요. 그리고 물류 기능이 얼마든지 지금 정보화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화, 기계화를 통해 가지고 물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면서 우리가 비용도 높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데 그런 주변 여건들은 다 해야만이 되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우리 농업에 있어서도, 우리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도 우리가 물류를 좀 혁신을 좀 시키는 측면으로 가야 되겠다. 야, 또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빠르게 위해서 비용적인 측면에 제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어느 A라는 기업이 매출액이 200억이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우리 물류가 총체적으로 보기에는 15%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30억이 물류비예요. 기타 비용해서 경상이익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우리 통상 기업들이 보면 2, 3%의 경상이익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10%의 물류비를 한번 절감해보자. 어떤 효과가 나올까? 그러면은 10%의 물류비를 주면 여기 30억 중에 10%를 줄이면 27억이 되는 거예요. 기타 비용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물류비만 줄였으니까. 그럼 경상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3억이 늘어서 9억. 바로 이윤으로 갑니다. 물류비를 줄이면은. 원가적인 요소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한 9억이 하나의 경상이익으로 가요. 그럼 거꾸로 한번 볼게요. 9억을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조건, 아까 물류비가 15%고 경상이익이 3%인 측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매출을 지금 얼마를 올리는 효과가 있을까 하는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9억의 매출액을 올리려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냐면 300억을 매출을 올려야 된다. 300억을. 다시 말하면 10% 물류 절감, 이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200억 팔던 데가 300억을 해서 50% 매출 올린다? 특별한 이유, 특별한 어떤 특수가 없는 하에서는 우리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하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여건에서는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가만히, 불가능하다 해도 무리가 아니에요. 거의 이뤄질 수가, 거의 통상 보면 10 내지 15%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못했던 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같은 조건에서 200억에서 300억 어렵다는 얘기지. 바로 물류비 10%를 줄임으로 해서 매출액을 50% 올린 효과.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뭔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기시죠? 자, 우리 첨가물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 100억의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 물류비가 첨가물이 한 20% 가까이 19.2%라고 그랬어요. 우리 2011년 기준으로. 우리 20억입니다. 그럼 기타 비용 하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우리가 경상이 한 3% 정도를 봤어요. 당기순이익을. 그럼 물류비를 20%를 절감하니까 어느 정도 매출액이 오르느냐? 매출액이 이윤이 창출되느냐 하게 되면은 3억 올려된 데가 7억. 배가 넘는 1.3배 정도의 이윤이 창출됐어요. 자, 그러면
7억을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려야 될까? 아까 역으로 똑같이 이런 조건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200억이 돼요. 배. 지금 이 여건에서 7억을 올리려면은 어느 정도 200억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 200억을. 2배의 매출액을 올리는데, 바로 물류비 여러분들 절약하는데 신경 안 쓰시겠습니까? 큰 비용 줄인 거 아니에요. 여기 20%. 저는 물류 우리 효율화만 된다면은 20, 30% 줄이는 거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물류비 20, 30% 줄인다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저는 얼마든지 저한테만 맡겨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여러분께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는 효율이 좀 창출이 되고 있다 하는 측면이고, 우리 기능별 물류를 한번 봐봐요. 우리 아까 운송 물류, 우리가 운송 물류라는 거는 그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효용 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물리적인 행위가 우리가 운송이다라고 얘기해요. 운송 물류의 기능은 뭐냐? 재화와 용역의 교환 기능입니다. 재화와 용역을 교환시켜주는 기능을 촉진시켜줘요. 그리고 분업화, 생산하는 사람하고 유통하는 사람 따로 해서 이제 물류, 운송 기능만을 전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 안정에도 기여를 해요. 한쪽에 몰려있는 거를 이렇게 분산시켜주니까 가격이 안정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운송 기능이다. 우리 농산물 물류 문제는 뭐냐? 이 생산자가 직접 도매 기능까지 운송비 등 물류비를 좀 부담하는 것이, 우리 유통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70% 정도를 생산자가 물류비를 부담해요. 이 70%를 부담하는 거, 누가 부담하는지 문제는 뭐냐? 우리 생산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세하고 자금력도 없고 인력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한테 이 큰 무게를, 짐을 지어주니 개선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게 정도야 우리가 농업인들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다른 기업들이 정말 대형 트럭으로 해가지고 콜체인으로 나가는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뭔가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갈까? 생산자 부담을 최소화시켜줘야 돼요. 지금 도매시장까지 오는 거를 일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집화센터, 산지 집화센터까지만 생산자들이고, 그 나머지는 여기는 물류 전문법인들이 아까 3PL 얘기했어요. 제3자 물류 증거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물류비에 지금 아까 20, 30% 줄이는 건 어렵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소형 차량, 이게 지금 우리 가락시장에 제가 그 2007년도를 보니까 2.5톤 이하 차량이 86%. 왜? 생산자들이 영대하니까. 지금 86%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소형 차량과 비용이 높아지냐? 우리가 차를 빌린다 하면 가정해봐요. 2.5톤 차량을 예를 들어가도 25만 원에 빌렸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대여해서 쓰고 있다. 그러면 5톤으로 가면 대여료가 얼마입니까? 그 사용료가 우리가 배가 아닙니다. 50만 원이 아니고 한 30% 정도, 32만 5천 원 정도만 주면 돼요. 32만 5천 원. 그러면 여기에 한번 봐요. 톤당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톤당. 2.5초 때 톤당 10만 원이 돼요. 10만 원, 톤당. 그리고 5톤이었을 때는 얼마예요? 6만 5천 원이 됩니다. 6만 5천 원. 그럼 한번 봐요. 얼마가 줄었어요? 톤당 3만 5천 원, 35%를 줄였어요. 이렇게 규모화를 가면서 여러분들이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당장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대형 차량을 이용함으로 해서의 어떤 비용 절감 요소를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운송에, 바로 이런 물류의 효율화다 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우리 물류 개선의 현행 거래 조건을 개선하고, 아까 우리 물류 전문법인으로 가자 하는 거예요. 물류 전문법.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을 하자 하는 측면이에요. 그리고 아까 산지 집화 방법, 도매시장까지가 아니고 어느 근처까지, 산지 집화센터까지만 생산자가 하고 나머지는 우리 유통의 하나의 구성원 중에 좀 힘 있는 데가, 아까 물류를 개선할 텐데, 아니면 물류 전문, 제가 봐서 물류 전문법인한테 제3자 물류로 가야 돼. 우리 농산물에서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화도 우리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밀크런 방식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규모화해가지고 한 군데 쌓아놓을 수 있어요. 제가 밀크런 방식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낙농업에 여러분들이 우유를 짜면 우유통에 우유를 갖다 넣죠.
우리가 짜놓습니다. 그럼 그거를 그 낙농 오신 분이 그거 한 통 가지고 뭐 서울우유까지 갑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 순회를 해서 그 우유를 어느 장소에다 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탱커에다가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서울우유라든가 매일우유라 이렇게 가는 이런 것이 바로 밀크런 방식이에요. 우리 순회지파예요. 우리 영세하다고 여러분들이 뭐 영세한데, 어떻게 대형 차량으로 쓰느냐, 파레트를 쓰느냐, 뭐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만은 이 밀크런 방식이 우리 낙농업에서 이미 해왔고 선진국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순회지파적인 요소로 간다 보면은 규모화, 산지의 어떤 공동지파의 어떤 규모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물류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에요. 그리고 아까 공동배송을 통해 가지고 큰 대형 차량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참고로 한번 여기 우리 수출해서 거래 조건을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생산자들이 도매 시장까지 가는데 뭐 우리 농안법에서 이제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바꿔야 됩니다. 이 수출할 때도 우리가 계약 조건이 있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계약은 우리 출하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유통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계약 행위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FOB 가격,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선적하는 데까지만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 CIF는 우리 목적지까지 하면 그만한 운임을 이제 부담을, 그만치 빼줘가지고 한다든지, 뭐 상대한테 부담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수출에서도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에서도 저는 아까 영세하고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우리 농업인들을 물류에서 좀 제발 최소화시켜달라. 전문 물류업업인들한테 넘기자 하는 얘기예요. 물류 넘기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측면으로 간다면 아마 물류 개선에 엄청난 어떤 그 하나의 개혁이 될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이 앞으로 이제 우리 농산물 운송에 혁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화물차 운송은 뭐냐?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은 뭐냐 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무선 배차 방식이에요. 무선 배차.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한번 지금 보자요. 아까 영세하다 보니까 자기가 소량으로 생산하니까 도매 시장까지 1톤이나 1.5톤, 2.5톤 중심으로 해가지고 싣고 들어와요. 이거를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물류 전문 회사, 운송회사한테 맡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강릉에서 가락시장으로 하나의 농산물이 지금 싣고 들어오는 게 있다. 여기는 이제 강릉이다 보니까 물동량이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5톤짜리를 싣고 들어온다면 가정해보자. 여기에 보니까 2톤밖에 없어요. 2톤밖에. 그럼 지금 같으면 어때요? 2톤이나 2.5톤 차를 가지고 해서 가락시장으로 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걸 아까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2톤을 싣습니다. 오다 보니까 평창이나 원주에서 보니까 뭐 3톤이고 뭐 이런 측면에 물동량이 또 나왔어요. 이제 무선 배차니까 우리 대리 운전할 때 보게 되면은 전화하면 바로 가까이에 있는 차를 갖다 배차시켜가지고 거기에 운전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 이제 대리 운전을 해줬죠. 똑같은 방법이에요. 바로 여기 원주면 원주에 잠깐 들렸다가 3톤에 5톤 싣고 가락시장까지 오는 거죠. 그럼 아까 적재율도 높아지고 효율도 높아지죠. 그리고 아울러 지금 뭐냐? 지금 우리 뒤에 앞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운송에 해송 차량들이 적재율이 10%도 안 돼요. 한 8%밖에 안 돼요. 지금 2005년도 자료이긴 합니다만 10% 미만의 빈차로 가고 있어요. 이런 차량도 우리 이제 공산품은 되게 어때요? 농산물은 지방에서 도심으로 옵니다. 공산품은 도시에서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기존에 하나의 공산품을 하는 물류업체와 제휴를 해가지고 이 회수 차량의 어떤 또 회수시의 하나의 적재율을 높여줌으로 해서 하나의 운송업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바로 효율이 좀 창출되는 운송의 효율이 높아지는 이런 측면들의 제도가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오래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우리 농산물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편의점이나 이런 것처럼 가맹점하고 이 가맹 사업자하고 가맹점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 관계로 해서 가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에 대해서 제가 운송에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내용을 좀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조금 또 부원해 보면 우리 가맹 사업에서는 허가 기준이 있어요. 우리
그 국토교통부 허가기준 보게 되면은 500대 이상의 우선 돼야 돼요. 그리고 화물자 대수를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8개 시장에 50대 이상을, 50대 이상이 분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10억 원 이상, 자산이나 자본금이나 혹은 자산에, 뭐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까지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죠. 자산 평가액이 하나에 10억 원 이상 되는 측면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가 되면은 하나의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관 물류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보관이라는 기능이 특히 우리 농산물에 있어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그런 측면입니다. 근데 우리 보관 기능이 너무 좀 취약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물류 창고를 Warehouse is for value added logistics is the future plan. 퓨처 플랜트가 아니에요. 프레젠트 플랜. 현재의 하나의 공장입니다. 우리 유통 가공을 통해 가지고 이 가공을 통해 가지고 우리 특히 농산물에 밸류, 가치를 제고 좀 해줘야 돼요. 가치를 좀 제고해 줄 수 있는 측면으로 우리가 가야 우리 농업인도 우리가 소득이 증대되고 우리 소비자도 편의성 제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 뭡니까 그 생활하면서 우리 먹는 데서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기능이 어디 가느냐? 이 보관 물류센터에서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보관 물류 기능을 보게 되면 우리 저장 기능. 우리 특히 농산물은 장기간 저장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창고에 해서 하게 되면은 배추가 지금 아무리 파동한다 해도 2, 3개월은 보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관을 통해 가지고 수급 조절 같은. 그러면서 가격 조정이 가능해요. 수급 조절이 가능해요. 지금 수급 조절 우리가 정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능 근본적인 건 해결 안 하고 구호적인 측면이 지금 너무 많다라는 저는 이렇게 느껴요. 그럼 뭐 앞으로 이제 판매 전진 기능, 여기서 가공 기능을 하다 보니까 상품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물자를 갖다 연결해주는 그런 것이 우리 보관 물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고와 물류센터는 뭐 좀 다릅니다. 물류센터의 창고는 그냥 보관 기능이 중심이라면 우리 물류센터는 하나의 가공적인, 공장적인 기능이다 하는 측면이에요. 우리 보관 물류 시스템 보면 이파 시스템. 우리 상품을 신속하게 이제 그 창고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는 그 자동화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계 자동화로 다 이렇게 지금 됩니다. 오더 피킹 시스템. 그러니까 주문을 자동으로 이제 일정 재고가 떨어지면은 그 주문을 나가는 시스템이죠. 디지털 피킹 시스템. 우리가 물건을 일일이 전표를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배추 어제 들어온 거 뭐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컴퓨터 따다다닥 해주면은 알아서 그 우리가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먼저 들어온 것들이 빨리 해가지고 그 출하되는 측면에 이런 시스템. 네. 물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동화된 그런 측면들이 지금 이미 물류센터에서 지금 가고 있는 측면이다. 특히 이제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정보 시스템이죠.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하나의 자동화적인 요소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창고의 자동화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WMS도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그 구체적인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역 물류 한번 봅시다. 우리 농산물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하나 하역 문제. 우리 특히 도매시장에서 지금 그 물류에서 보게 되면 하역 문제 때문에 아주 너무 골머리를 지금 앓고 있어요. 저도 2번씩이나 가락시장에 물류 선진화 방안에서 용역을 했어요. 공청회까지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직도 답을 지금 못 찾고 뭔가 안을 주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실행이 지금 안 되는 좀 딱한 그런 측면이에요. 이제는 때가 됐어. 더 미룰 수도 없어요. 가락시장 같은 경우 시설 현대화가 이미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 물류 시스템 또 하역 시스템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뭐 하역 물류라는 건 여러분들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은 수배송 시의 화물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업무와 보관 시의 물품을 창고의 보관 내게 올리거나 내리는 일련의 행위를 갖다 우리가 하역 물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하역 물류의 효율화 시스템은 뭐냐 하게 되면 표준화가 돼야 돼. 표준화. 그래서 이 표준화가 우리 이제 인력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파레토화가 안 되는 거예요. 파레토화. 다시 말하면 뭐냐? 파레토가 안 됐다는 게 표준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제 표준화한다고 박스 단위까지는 여러분들이 왔어요. 우리 농산물에. 박스 중심으로 좀 왔습니다. 이것이 파레토 중심으로 가야 돼요. T11이나 T12. 이 T12가 1200 by 1000mm
우리가 이제 표준 팔레트다 하게 되면 1100 x 1100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작년 10월에, 2013년 10월에 그 T11을 하나의 이제 국가 표준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이라든가 수출에 이게 T11이 지금 활용돼야 되는 측면이고, 이 적지 않은데 T11보다는 T12가 더 효율적입니다. 우리 농산물도 T12로 아마 표준적으로 좀 잡았으면 하는 거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약물리 기계화 자동화가 돼야 돼요.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락시장이가 조사한 측면 보게 되면은 사람이 하루에 할애할 수 있는 측면이 어떠냐? 8시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4.9톤을 하약할 수가 있습니다. 5톤짜리 차 한 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계화 해가지고 하약 기계화를 하면 어느 정도냐? 251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의 하약비에 85%를 줄일 수 있는 85%를 엄청난 이 비용이 지금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다 보게 되면은 우리 농산물 물류의 비용 절감을 경쟁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에요. 우리 하약 시스템 원칙은 우리 경제성이 동반돼야지. 뭔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갖다 최소화시켜 투자라든가 비용이 최소화돼야 되겠죠. 다음에 이동거리면 이거를 최소화시켜 줘야 돼요. 멀리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하약 측면에서는. 다음에 유니트화가 돼야 돼요. 이 팔레트나 컨테너에서 한 단위로 해가지고 아까 팔레트화를 가자, 컨테이너로 가자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기계화가 돼야 되겠다. 일관 작업. 우리가 출발부터 도착까지 같은 어떤 팔레트 단위, 박스는 박스 단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가야 그걸 다시 회쳐가지고 이건 다 비용과 시간이 지금 동반되는 측면이에요. 그리고 활성화, 운반 활성화 지수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원칙이 돼야 되겠고, 또 중력의 원칙, 아까 노동으로부터 해박하는 측면이니까 이런 자연의 어떤 원리를 이용해야 되겠다는 시스템적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작업 능률에 종합 시스템적으로 작업 능률을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정보화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하약물류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다. 우리 포장 한번 보자. 특히 1, 2인 가구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우리 상품의 포장 형태도 지금 개혁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바꿔야 되는 측면이에요. 지금 물류 포장 중심으로 지금 되다 보니까 물류비에 엄청난 지금 부담이 지금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물류 포장, 물류 포장적인 요소는 어떤 측면, 상품 보존적인 요소가 중심이 되는 게 물류 포장이죠. 그래서 우리 포장이라는 거 종류 한번 보자. 개별 포장. 상품 하나하나별로 우리가 포장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하면 사과 하나하나별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개별 포장이라고 그래요. 그 내부 포장. 사과를 갖다가 2개, 3개 해서 다시 여기 뭡니까? 셀로판지나 뭘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서 소포장하는 이런 측면이 있죠. 이게 내부 포장이에요. 이너 우리 패키징 얘기를 합니다. 우리 외부 포장. 겉에 우리 상품 보존적인 측면에 우리 물류 포장이에요. 이게 물류 포장. 네. 이런 측면으로 우리 농산물에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특히 개별 포장보다도 이 내부 포장.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상품 포장입니다. 상품 포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 그리고 우리 외부 포장, 물류 포장은 이 비용을 물류 포장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지금 총천연색으로 이렇게 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포장의 기능은 아마 여러분들 좀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포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 첫째 상품 보존이에요. 상품을 보호 기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포장의 근본 목적이죠. 운반성이라든가 보관성에 감모라든가 상한다든가 깨진다든가 이런 걸 이제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촉진 기능이에요. 프로모션 기능. 근데 우리 농산물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상품 보호 기능인데 이 보호 기능 플러스 여기에 촉진 기능을 하다 보니까 대형 박스에다가 하나의 총 칼라로 이렇게 지금 하나의 포장지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 복사비 생각해 보세요. A4 그냥 흑백으로 하면 한 50원이면 돼요. 흑백으로, 칼라로 하면 250원 달라고죠. 칼라로 했을 때 그 비용이 엄청나게,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외부 포장에서는 상품의 내용물만 정확히 해서 상품에 상하지만 않을 정도로 가면 되는 측면이다. 우리가 이제 포장의 합리화의 법칙은 대형화, 가능하면 대량화, 크게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 그래야 포장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또 집중화, 집약화. 다른 업체들도 같이 여러 가지를 같이 이제 한 군데 모아놓고서 포장이 하는 것들이
아까 이제 특히 농산물의 지금 선별이라든가 규격화 같은 걸 하려면 좀 가야 되는데, 우리 표준화가 규격화가 좀 돼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양 변경이었지. 완충제의 변경, 사양의 변경, 비용을 갖다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재질도 좀 줄여가지고 비용 절감을, 재질을 갖다가 상품 보존적인, 물류비라면 상품 보존적인. 그리고 상품 포장도 좀 뭡니까? 비용을 줄여가지고 한다면 그게 바로 경쟁 우위를 가는 측면이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단위화의 원칙에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스템적으로 가요. 물류는 혼자는 되진 않아요. 다른 기능과 유기적으로 가야 되고, 이 포장 화물의 단위화를 통해 포장의 합리화를 추구할 수 있는, 단위별로의 어떤 합리화를 추구할 수 있는 면을 가야 되겠다. 우리 유통 가공, 우리 농산물 유통의 하나의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본적으로 생산자, 유통 강화는 뭐냐? 생산자의 이 소득 증대, 판매가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뭐냐? 편의성을 통해, 편의성을 이제 제고하는 방법. 그래서 편하게 우리가 구매를 해서 또 편하게 조리까지 할 수 있는 측면이라면 더 좋겠죠. 소포장이라든가 라벨링, 검사, 검수 같은 특히 1.5 식품, 제가 HMR 아마 그 전에 강의를 해드렸어요. 이런 거를 갖다가 하는 제반 행위가 우리 유통 가공이에요. 이 유통 가공은 뭐냐? 유통 가공 기능을 통한 상품의 부가가치를 제고시켜 고품질 상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기능별 상품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1인 가구에 맞는 소량의 어떤 그런 포장도 할 수 있고, 이런 측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뭐냐? 소비자의 생활을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들이 바로 우리 유통가공에 있다. 우리 농산물에 있어서는 이 유통가공 기능이 무궁무진해요. 여기서 우리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물류 전반적인 측면에 우리가 물류가 왜 중요하며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기능들이 우리 농산물에서 어떤 측면으로 나가야 될까 하는 걸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